안녕하십니까. 리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목차처럼 먼저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투자 방법,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위 12기업, 대표적인 녹십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제약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약 개발,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신약 개발, 그 다음에 1위 바이오 기업 중에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많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론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로 AI 관련해서 AI 그 인공신경망을 이용해가지고 바이오나 신약 쪽 개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해서 관련된 기업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미국 암 학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 참여하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까지 이제 2023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도주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맵, 그 다음에 1월 달에 저희 코스피 코스닥의 외국인 국가별, 그 다음에 퍼센테지별 외국인 투자 비율에 대해서 데이터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4월, 5월 있을 주요한 이벤트들 전 세계적으로 체크 포인트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무래도 이 바이오 산업과 제약, 헬스케어에 대해서 한번 어떤 게 바이오 산업인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이제 생명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의학이나 제약이나 농업, 식품, 환경,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도 이제 유전자 조작이나 바이오 인포메틱스, 세포 치료, 생물학적 제재, 바이오 디젤, 바이오 마커스 등 여러 분야에서 이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이제 실용화되어 있고 큰 분야 자체는 아무래도 의학 분야겠죠. 그래서 신약 개발이나 진단 장비 그리고 치료제 같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치료나 세포 치료 같은 신기술은 암, 심장병, 당뇨병, 질병 치료의 해결책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환경이나 이런 쪽에도 굉장히 많이 바이오 산업이, 바이오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약 산업, 저희가 의학 쪽이라고 하면 그 회사들이 대부분 약품 제조 회사들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제약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제약 산업은 결국은 의약품을 개발, 생산, 유통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기초 연구, 임상 시험,
생산, 마케팅, 유통 분야별로 제약사 회사들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약이나 의학 쪽이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정부 규제 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건강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이 의약품을 한번 개발하고 실제 상품화를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성공시키기 위해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제약 산업 자체가 지금 보면 미국이나 유럽 쪽의 큰 회사들의 주도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괄목한 성과를 지금 내고는 있는 거죠. 그 다음 분야는 이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 서비스에 대한 총체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오나 제약은 어떻게 보면 제품을 생산해서 판다고 봤을 때 이 헬스케어 산업은 기존의 의사가 담당하던 그런 의료 서비스들을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운동 관련 그런 것들로 해서 어, 헬스케어 산업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헬스케어 산업은 아무래도 이게 의료 서비스나 인간의 그런 건강, 생명에 관련되기 때문에 요즘 AI,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하고 합쳐져 가지고 혁신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어, 이 현재까지 제가 주도주 섹터를 찾아보면서 이제 바이오나 제약,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되더라고. 이게 뭐 저번 주 금요일도 보면 네이처셀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그 상승을 많이 했다가 금요일날 하한가로 가는 굉장히 등락폭도 심하고 도대체 이 회사가 무엇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것을 판단하기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지금 이제 바이오나 제약 쪽이 굉장히 주춤한 상태인데 어, 1월 달부터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 쪽도 보면 매번 한두 종목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 하락 반복하는 현상들을 볼 수 있었고 4월 3월 중순 정도부터 이제 몇 개 기업들이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바이오 섹터 쪽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투자 제약, 바이오 제약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섹터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이 산업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제약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지 매출이나 그런 것들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익률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산업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그 회사의 이제 이익률이나 경영 성과 그 다음에 신제품 특허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품 제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신약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임상 시험이나 미국에 있는 FDA
승인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땐 확률적인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없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다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아무래도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코로나 때 보시면 이제 그 코로나 진단 키트나 아니면 마스크, 심지어는 그리고 백신 관련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매출이 당장 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성장성을 보고 투자해야 되는 그런 형태의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 임상시험이 실패하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회사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항상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쪽은 아무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어, 본인의 투자금에서 많은 퍼센트지를 투자하기보다는 바이오 섹터가 움직일 때 소외되지 않는 수준에서 내 자산의 일부분을 투자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기간이 길고 주식시장 변동 폭이 많을 때 회사에 대한 그 수익 목표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저희 한국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상위 10개 회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매번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개 회사를 합쳐야 되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체 이제 시가총액 계산할 때 항상 합쳐서 계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현재 바이오 헬스 상위 10개사가 순위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잘 아시는 한미약품, 신풍제약, 유한양액, 일항약품, JW 중해제약, 대웅제약, 녹십자, 제일약품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제약회사를 찾아보다가 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 제약회사가 동아 ST 회사이더라고요. 근데 동아 ST보다는 이 녹십자가 1960 몇 년에 설립됐는데 녹십자가 굉장히 이제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고 해서 잠깐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녹십자 회사 이름을 이제 GC라고 해가지고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레이트 케어라고 해가지고 GC 녹십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건강 산업에서 리더가 되겠다는 이런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제 그 이 녹십자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들 한번 보시면 제약이나 그 다음에 건강 관련 산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ESG 관련이나 이런 제품들에 대한 제약들에 대한 자료들을 꾸준히 업데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 신약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통 처음에 신약을 만들게 되면 특허로 제품을 이제 단독으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특허란 게 만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누구나 다 그 제품과 동일한 성능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음에 생화학적으로 만든 신약을 특허가 만료되는 기간에 똑같은 성분을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반도체를 이제 잘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반도체도 그 값싸게 수율 좋게 생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도 반도체와 생산 공정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싸게 대량으로 수율 좋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 바이오 로직스를 만들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의 셀트리온하고 더불어 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바이오 시밀러 쪽에 CDO와 CMO라는 두 가지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CDO는 말 그대로 위탁 개발해서 생산까지 하는 거고, CMO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화학적인 성분을 이제 생산 위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에서 대리 생산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 쪽에 이제 어떤 거다 그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신약 개발 단계 및 소요 기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약이란 게 굉장히 그 효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 많은 신약 개발사들이 굉장히 많은 약물 후보들을 가지고 이 물질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최적화하는 기초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는 동물을 이제 시험을 하는 단계고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게 되죠. 그리고 2단계는 이제 효능과 안정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성과가 좋은 개발 성과를 가지고 이제 동물의 시험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거의 2, 3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하기 전에 벌써 4, 6년 정도의 개발 기간이 소요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임상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바이오나 제약 투자할 때 보면 매번 임상 1상이다, 뭐 임상 2상이다 통과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상 시험이란 거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면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신청서를 접수를 하게 되고 그 수출할 국가, 한국에 이제 임상 시험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대부분 임상 같은 경우에는 3번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 1상, 2상, 3상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을 하게 되고 각각의 시험할 때 그 목적이 주로 다릅니다. 1상은 주로 이제 안정성 평가, 어떤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2상은 이제 그 효능이 있을 때 어느 정도 복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상은 종합적으로 효능하고 안정성을 다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1상은 성공률이 70%로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2상, 3상은 갈수록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에서 또 마지막에 중요한 게 이게 정상인의 이제 임상 시험을 했을 때 부작용이 없는지도 반드시 시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까지 통과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FDA에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1, 2년 정도 있으면 신약 판매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고 시판을 생산을 해서 시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꾸준하게 이 부작용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약 판매 승인까지만 평균적으로 뭐 7년에서 제일 길게는 13, 14년 이 정도까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제약,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볼 때 투자 시기나 투자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뉴스에 임상 1상을 통과했다, 3상 패스했다 이러면 주가가 많이 급등하거나 뭐 실패했다 그러면 급락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하나증권 증권 리포트에 보게 되면 2023년 상반기, 하반기에 대표적인 이제 제약 회사들, 제약 바이오 회사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에 대한 이제 보통 파이프라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암이다, 치매다 이런 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그 제품이 될 형태의 파이프라인을 3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3개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이렇게 정리를 한 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돼서 이제 한미약품의 그 주가 변동폭을 잘 보시면 이제 상승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 현재 이제 신약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보시면 임상 단계별 국내 제약 바이오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서 이제 현재 상황을 표현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표는 이제 제가 신약 관련해서 그러면 제약회사들이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이 약을 만들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던 중에 요 표가 있더라고요. 요 표 자체는 이제 나스닥의 바이오텍 지수의 등락폭입니다. 2000년부터 2000 이제 20 지금 3년까지 왔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추세에 대한 이제 예측까지 포함한 바이오텍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언제부터 이런 산업 이 제약이 쓰이는 분야들이 발달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시장이 자가 면역 굉장히 크죠. 879달러. 그 다음에 당뇨, 그 다음에 면역, 항암, 아무래도 암 쪽이 굉장히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뜨는 게 비만 쪽, 비만 쪽도 굉장히 많이 뜨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있는 게 알츠하이머, 뭐 치매나 이런 쪽 관련해서 신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큰 저희 이제 아무래도 이게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나 유럽 쪽의 회사의 신약 개발들의 저희 역사가 짧아서 아직 그렇게 개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가지고 그런 미국이나 유럽의 이 바이오 제약 회사들의 견줄 만한 어, 규모가 아직은 안 되죠. 근데 이 바이오 시밀러는 조금 다릅니다.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그런 큰 월드와이드 제약 회사들이 처음 신약으로 만드는 생물학적 의약품의 특성을 시밀러 말 그대로 유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이 개발되고 그 특허가 만료가 되면 누구나 다 그 의약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이오 시밀러는 이제 생물학적 의약품의 유사한 성분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임상시험하고 품질평가 단가를 낮춰서 싸게 수율 좋게 만드는 게 가장 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똑같은 약을 뭐 카피를 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 봤을 때 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삼성에서도 투자를 해서 지금 성과가 좋고 그리고 잘하시는 셀트리온도 굉장히 큰 기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그리고 종근당이나 몇 개 기업들이 이 바이오 시밀러 쪽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 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규모입니다. 2023년에 보게 되면 거의 58조 시장으로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향후에 뭐 24년, 30년까지 좋은 게 신약 특허가 만료되는 게 증가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회사 입장에선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 쪽에도 AI 관련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약을 만들 때 굉장히 많은 후보군들을 보고 성분을 조합하거나 다시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AI는 결국 인공신경망, 사람이 하는 인공신경망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의학 분야에서도 지금 AI를 이용한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 쪽에 기본적으로 신약 개발할 때 모든 프로세스 자체가 AI 플랫폼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어, 우리나라에 있는 AI 관련해서 이 바이오나 제약이나 헬스 쪽에 하고 있는 몇 개 회사들 한번 주요 사업 분야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바스 헬스케어란 회사인데 주로 의료 진단기기나 보조공학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AI 쪽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뷰노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어떻게 보면 AI를 이용한 영상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런 제품들을 전 세계에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리나 음성이나 이런 생체 쪽에 데이터를 가지고 AI 플랫폼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딥노이드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사업 모델은 투트랙 사업 모델인데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제 신약 개발할 때 후보군 파이프라인 비즈니스가 있었죠. 그래서 투트랙 모델인데 이 파이프라인을 딥노이드가 주도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제약회사의 의료인이나 이런 쪽에서 주도하는 이 두 가지 모델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고 제품은 보시면 인공지능 개발 툴이나 뭐 마켓플레이스 이런 여러 가지 인공지능 이제 약품을 개발할 때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누닛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보시면 엑스레이 영상에서 이제 AI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 의학 쪽에 유방암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의사의 동등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 정부 쪽에서 이제 요 근래에 4천억이란 투자를 하겠다고 마이크로 바이옴 쪽 연구개발 지원에 대해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 바이옴이란 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바이옴의 단어 그 자체의 뜻은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균주 집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진짜 수천 가지, 뭐 5천 가지, 뭐 6천 가지 이상의 다양한 미생물 균주가 포함되어 있고 이런 미생물 균주들이 우리 몸에 다양한 기능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이 질병이나 예방, 치료 이런 쪽에 굉장히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비만, 대사증후군, 알러지, 염증성 질환 등의 이제 예방 치료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자체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 이런 것들 조금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살아있는 유익균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유익균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심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산균 제품들이 굉장히 기능성 제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인간의 질병을 예방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이겠죠. 그래서 기능성 헬스케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얘는 이제 예방 측면이고 그 다음에 치료제 쪽에도 이 마이크로 바이옴 기술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익균이 만드는 유익한 물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의약품 승인을 받은 유익균을 실제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FMT라는 건강한 사람의 대변 미생물을 이식해서 사용하는 이런 형태들을 파라코마크로바이오틱스라고 해가지고 치료제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기업들을 좀 살펴보면 고바이오랩, CJ 바이오사이언스 저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지노맨 컴퍼니, 랩지노믹스, 소마젠, 제노포커스, 비피도 같은 많은 회사들이 바이오 마이크로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다가올 이제 4월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미국 암 연구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회에 이제 한국에서 많은 기업들이 학회에 참석해서 본인들 제품도 연구 성과도 발표하고 제품에 대한 이제 프로모션도 할 계획이라서 여기에 대표적인 몇 개 기업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바이오 산업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자체를 한번 설명드리고 지금 원래 이제 주도주 섹터의 변화에 대해서 4월 3일 주차까지 변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드는 기준 자체는 한번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이제 1월 2일부터 매일 이제 그날의 주도주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월 3일부터 시작을 했죠. 1월 3일부터 그날 상승폭이 가장 많은, 그래서 기준 자체는 이제 인포스탁에 나와 있는 그날 상승률 순위, 그 다음에 텔레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섹터별로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매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1월 6일까지 노보 섹터가 몇 번 이제 언급되었는지 숫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1월 달에 출발은 노봇이 먼저 출발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AI 쪽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서 금요일마다 섹터가 몇 번 이제 그날 이슈화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4월 이제 7일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I가 올해 1, 2, 3월, 4월, 7일까지 39번 주도주 섹터가 발생한 날이었고, 그 다음이 2차 전지, 그 다음이 로봇, 반도체, 바이오 이런 순서대로 이제 주요 섹터가 날짜별로 카운팅 되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섹터별로 그 주차에 가장 많이 언급된 섹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월 2일 주차부터 4월 3일 주차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는데, 처음에 이제 로봇이 먼저 두 번 1월 2일 주차에 나왔다가 AI가 독보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 다음에 로봇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 2월 20일 주차부터 2차 전지의 독주죠. 거의 기울기를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상승을 해서 결국 로봇보다 제치고 지금 2위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AI 쪽은 현재는 주춤한데, 그래도 지금 한국 주도주 섹터들을 보게 되면 1, 2위 기업들은 조정이 그렇게 기간 조정만 있지 가격 조정은 그렇게 크지는 않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지금 뭐 거의 기울기 자체가 가장 큰 기울기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미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뭐 셀 회사라든지 양극재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 관련 2차 전지 관련 부품이나 이런 쪽 돌다가 지금은 양극재 중에 아무래도 리튬이나 이런 쪽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홀딩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이제 리튬 관련된, 그래서 어디에 뭐 리튬 광산 매입했다 그러면 뭐 상승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실제적으로 생산 판매까지 해서 이익을 제대로 내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만 투자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보시면 반도체 쪽이 우여곡절이 많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은 안 좋았는데 감산에 대한 언급으로 삼성전자가 4% 상승을 했죠. 그래서 다음 주 반도체 기업들도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3월 마지막 주차부터 이 바이오 쪽이 굉장히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다가 점차 많은 기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코스피 코스닥의 이제 주요 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주도주 섹터들은 아무래도 1등 기업에서부터 관심 종목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해가지고 그날의 상승률, 전체 상승률, 그 다음에 주요 기업들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핀비즈라는 사이트가 이 맵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스피 쪽 한경 코리아 마켓이라는 사이트에 그나마 가장 잘 맵이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켓 맵에 들어가시면 코스피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변동률을
기간별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4.33% 상승했죠. SK 하이닉스도 6.3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이 섹터 구분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선 전체적으로 코스피에 이 나와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퍼센트지를 기간별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3개월 정도에 지금 3개월 누르게 되면 3개월 동안 삼성전자가 7.62% 상승했죠. 2차전지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 22.49%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걸 삼성의 SDI와 더불어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면 이제 6개월 동안 코스피 회사들이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저번 주 금요일 1일 변동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가 조금 반응이 조금 느려서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나왔는데 눌러보네요. 그래서 이 투자하실 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주도주 섹터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원래 굉장히 두드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현재 코스닥 1위는 에코프로비엠이죠. 그래서 이 분류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에코프로가 금융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좀 잘 정리가 됐으면 하는데 우선은 저번 주에 에코프로비엠이 4.04% 상승한 걸 보실 수 있고 3개월 단위로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는 430% 독보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세트리온도 많이 올랐고 LNF, 테슬라 납품한 그다음에 HLB 이런 회사들의 3개월 동안 상승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코스닥 지수는 우상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회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한겨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 코스피 코스닥 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스닥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제 확인을 조금을 해보던 중에 이 코스피 코스닥이 원래 상승 원인 중에 하나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순매수로 돌아선 게 영향을 미친 원인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이 데이터를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3년 1월 말 이게 데이터가 좀 발표가 이제 아무래도 집계가 되고 늦어져가지고 1월 말까지의 이제 상장 주식 이제 금액은 636조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가총액 기준의 26.9%.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0조 9.4%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나 채권이 다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858조 원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월 달에 이제 순매수 상위 나라를 보면 미국, 룩셈부르크, 영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순매도는 네덜란드가 1위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22년도 그 다음에 23년 1월 이런 식으로 순매수의 변동폭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나라별로 이제 11월, 12월 그 다음에 23년 1월 순매수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3년 1월 말 나라별로 저희 한국 주식시장의 보유 퍼센트지를 비중 그 다음에 증감률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40%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의외로 중국이 2.2%로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체크 포인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가 이제 23년 1분기 매출에 63조, 영업이익 6천억. 그래서 요거는 못하네요. 1조 이하가 1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4조 정도 손실인데 모바일 핸드폰 쪽에서 이제 이익으로 영업이익은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6천억으로 이제 플러스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거의 25년 만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쪽 감산을 하겠다고 선언을 한 기록이라고 하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는데 주가는 거꾸로 4.33% 인상이 되었습니다. SK하이닉스도 6.32% 인상한 거 보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감산 선언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상승한 요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인 거는 여전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이제 그 중국 쪽에서도 지금 미국과 패권 전쟁 때문에 미국 국채를 계속 매도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조 달러 최고치에서 현재는 한 8천억 달러 정도까지 이제 2천억 달러를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돈 자체가 어디로 투자가 될지 관심이고 그 중에 일부는 아무래도 코스피나 코스닥에도 투자 쪽으로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이 삼성전자 주식이 금요일날 인상이 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영업이익이 가장 낮을 때가 아무래도 주가상으로는 바닥이고 주가는 이제 선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도체가 다시 이제 영업이익이 상승 쪽으로 돌아설기 미리 이제 주가는 상승을 시작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움직였다고 보실 수 있고 뭐 다음 주나 4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투자에 참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음 주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이나 6월쯤에 지금 미국 정부 부채 한도 증액 관련해서 의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권당인 민주당이 공화당 쪽에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공화당 입장에서 아무래도 민주당을 견제를 하고 내년 대선을 겨냥해가지고 본인들의 그런 의지를 쉽게 굽히질 않겠죠. 그렇게 되면 뭐 미국 국가 신용이 하락한다고 하면서 또 주식 시장이 이제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예의주시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한국 주식 시장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투자 성과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3일이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는 항상 한국 시장의 상승률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요즘 꾸준히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3월달, 4월달 보시면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 많은 경우가 더 많아요. 14조, 13조, 15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도 그랬고 주가가 하락하게 돼서 거래량이 줄은 것도 있고 해서 비교해서 한번 주가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4월 26일 날 대통령이 미국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차 전지, 결국은 IRA 관련 법안, 2차 전지나 모빌리티 자동차, 그리고 주로 이제 전기 자동차겠죠. 반도체 쪽 협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슈화가 됨에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의 섹터들이 또 많이 등락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 은행 자체가 이제 마무리는 됐지만 도이치뱅크라든지 여러 유럽 은행들의 리스크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6월 정도에 이 유럽 은행들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코코본드라는 무제한 이제 채권은 보통 만기가 있는데 이 코코본드는 만기가 없이 3년이나 5년마다 무제한 이제 기한으로 연장하는 그런 코코본드들이 6월 달에 굉장히 연장해야 되는 금액 자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이 또 반응 자체가 어떻게 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SVB 은행이나 이런 중소은행들의 그런 리스크가 다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경기 침체라든지 부동산 하락이 나오면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이제 그 모기지 사태 때문에 그 MBS라는 모기지 관련 채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안정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그 신용이 안 좋은 상업용 부동산 이쪽에 지금 투자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폭락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공신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여전히 은행 리스크가 잔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리스크 중에 하나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경제를 움직이기 위해서 그 노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이제 실업 청구자 건수를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22만 건으로 조금 소폭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실업자 신청 건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좀 말이 되는 게, 어, 2년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미국에 이제 그 신규 주택 지을 때 그 주택 노동자들을 이제 연 단위로 많이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때문에 주택을 많이 짓지를 못했었는데, 그러면서 2021년, 22년에 이 신규 주택을 많이 지으면서 이 노동자, 그래서 그런 근로 노동자들이 장기 계약이 끝나는 시점, 그때 이제 아무래도 새로운 주택 건수가 줄면 그런 노동자들이 실업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건수가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시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쪽 부분과 주도주 섹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